2학년 역사 1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비잔티움 제국과 동유럽의 형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게르만족의 이동으로 인해서 서로마 제국이 멸망하게 됩니다.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함께 서쪽 지역은 게르만족들에 의한 국가들이 형성이 되고 프랑크 왕국과 로마 교회가 제휴하게 되면서 완전히 새로운 질서로 전환하게 되는데요. 유럽의 동쪽은 서유럽과는 다른 역사를 전개하게 됩니다. 동로마 제국이라고도 부르는 곳이기도 한데요. 로마 제국이 수도를 동쪽으로 이전하고 난 후에 독자적으로 로마의 역사를 전개해 나갔던 곳이 비잔티움 제국이고요. 로마의 천년의 역사를 유지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로마의 질서를 그대로 형성해 나갑니다. 성상숭배 금지 명령이라는 걸 나중에 배우게 될 텐데요. 성상숭배 금지 명령 이후에 동유럽은 동유럽만의 독자적인 문화를 형성해 나갑니다. 그 과정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쇠퇴. 비잔티움 제국의 최전성기를 맞이했던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의 업적을 좀 살펴볼 거고요. 이슬람 세력의 침입에 의해서 쇠퇴해가는 과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들은 이슬람 세계와의 조 그리고 서유럽의 십자군 전쟁과 연결되는 지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좀 독특합니다. 그 문화가 동유럽 세계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까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통해서 비잔틴 제국의 영역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쪽에는 서고트 왕국과 프랑크 왕국이 형성이 되어 있죠. 그리고 로마가 있는 곳에서부터 해서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있는 제국의 중심지죠. 이쪽 지역까지 주로 유럽보다는 조금 더 아시아 쪽에 기울어져 있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제국이 비잔티움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의 동쪽에는 사산 왕조 페르시아 왕조가 나타나고 있죠.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조금 더 비잔틴 제국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대 학자들이 사용한 비잔티움 제국이라는 이름은 동로마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의 옛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동로마 제국은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로마 제국의 전통을 계승하여 이후 1000년간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이슬람 세력에 맞서 크리스트교 세계를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함과 동시에 서유럽 세계와 경쟁하였습니다. 서유럽 세계에서는 교황권과 황제권이 분리됐지만 비잔티움 제국에서는 강력한 황제권을 바탕으로 황제가 교회를 지배하는 황제 교황주의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제국의 수도인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길목에 위치하여 동서교통의 중심지이자 상공업과 무역의 중심지로 번영하였는데 전성기에는 인구가 약 100만 명에 달하는 대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6세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 전성기를 맞았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는 사산왕조 페르시아와 협정을 맺어 배후의 위협을 제거하였고 반달족의 내분을 구실로 군대를 파견해 북아프리카의 반달 왕국을 정복하였습니다. 이어 시칠리아를 정복한 유스티니아누스는 나폴리 또한 정복하며 이탈리아 반도를 제국의 영토로 통합하는 데 성공하였고 마침내 지중해를 손에 넣는 데 성공하였습니다. 이후 그는 로마법을 정리한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을 편찬하였고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성 소피아 성당을 세웠습니다.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의 명령으로 5년 만에 그리스 정교의 성당으로 완공된 성 소피아 성당은 이후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받기 시작하자 모스크로 바뀌었는데 성당 옆에 보이는 4개의 미너렛은 비잔티움 제국의 발전과 쇠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로마의 연결 속에 있었던 제국이었기 때문에 로마의 황제 중심의 체제를 그대로 이어왔죠. 로마의 발전 최전성기는 바로 그 유능한 황제의 등장과 함께 맞이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유스티니아누스 황제입니다. 게르만족의 이동 그리고 서로마 제국의 멸망과 같은 과정 속에서 로마의 영토는 상당히 위축이 되는데요. 위축된 영토를 다시 한 번 더 회복했던 왕이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입니다. 그리고 제국의 질서를 다시 한 번 더 재정비하기 위해서 법전을 편찬하게 되는데요.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은 지금 오늘날의 법전에도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법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럽의 문화와 이후에 이슬람의 문화가 혼용되어져 있는 역사상 가장 아름다운 성당이라고도 불리어지는 성 소피아 성당 역시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만들어진 거다라는 걸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황제권이 굉장히 강했다는 거죠. 서유럽은 국가나 황제에 비해서 교회와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와 정반대로 동유럽은 로마의 전통을 그대로 이어져 왔었기 때문에 황제가 정치, 군사적 통치권을 보유하고 있었고요. 교회의 수장을 겸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혹은 교회와 세속 국가들이 부딪히게 되는 문제에 있어서 그 최종 결정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그리고 중세 유럽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는데요. 나중에 교황과 황제가 부딪히게 되는 아주 중요한 예민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요. 그 부분을 통해서 이 내용 다시 한 번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에서 가장 큰 쟁점이 됐던 사건은 성상숭배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성상숭배 금지 명령은 황제와 교황이 본격적으로 대립하게 되는 사건이었는데요. 서유럽에서는 교황의 힘이 굉장히 강했고요. 교회와 세속의 문제들이 부딪히게 될 경우에 그 결정권을 교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대로 동유럽 비잔틴 제국에서는 교회와 세속이 부딪힐 경우에 그 결정권을 황제가 가지고 있었죠. 바로 이 두 개의 문제가 충돌하게 됐던 것이 성상숭배 금지 명령이었습니다. 성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혹은 성경에 나오는 성스러운 존재들을 형상화하는 조각이라든지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숭배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이죠. 기독교 원리에 따르면 우상 숭배는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성상이라 하더라도 숭배하는 건 금지하는 게 원칙이죠. 황제는 교회를 통제하기 위해서 원칙을 내걸고 금지 명령을 내립니다. 하지만 서유럽의 입장에서는 라틴어를 알지 못하는 게르만족들을 교화시키고 교회로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조각과 그림을 통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펼쳐나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서유럽 교회들은 성상숭배 금지 명령이 그렇게 달갑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게 교황이 내린 명령도 아니죠. 황제가 내린 명령이지. 교회의 문제를 황제가 간섭을 해서 금지하도록 하는 것 때문에 서유럽 교회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문제 제기하게 됩니다. 결론을 보시면 적절하게 타협안이 나오지 않죠. 서유럽 교회는 황제의 이러한 간섭에 대해서 철저하게 비판을 하면서 교회의 독립성을 주장을 하게 되고요. 비잔틴 제국 즉 동유럽 교회는 이러한 서유럽의 교회의 움직임들을 철저하게 황제의 힘으로 억누르려고 했죠. 결국 이 과정에서 서로는 갈라지게 됩니다. 동유럽 즉 비잔틴은 그리스 정교라는 새로운 종교로 분립이 되고요. 서유럽 역시 로마 가톨릭으로 분리되어져서 지금 천주교죠. 지금 천주교로 이어져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거, 황제와 교회 간의 갈등이 결국 동서교회의 분열을 일으키게 됐던 건데요. 그 핵심 사건이 성상숭배 금지 명령이었다라는 거. 성상숭배 금지 명령에 대해서 황제의 명령에 동의했던 비잔틴 제국 동유럽 교회는 동의를 하지만 황제가 교회를 간섭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했던 서유럽은 성상숭배 금지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마지막과 쇠퇴의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세기 중반 이후에 새롭게 등장하게 됐던 이슬람 세력 그리고 북쪽에서 내려오는 세력들에 의해서 수많은 외침 속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비잔틴 제국 역시 거대한 상업 국가에서 작은 농업 국가로 후퇴하기 시작하게 되고요. 자영농민들이 몰락하게 되고 이들에 의해서 형성이 됐던 국가의 병력 역시 위축이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세력의 지속적인 압박에 의해서 결국 15세기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비잔틴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1000년의 역사를 뒤로 하고 비잔틴 제국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멸망한다라는 거 잘 기억해 둡니다. 비잔틴 제국의 발전과 쇠퇴 교과서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국의 수도가 콘스탄티노폴리스라고 했죠. 서유럽과 달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동서무역의 중심지로서 상공업이 상당히 발전했던 곳이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해둡니다. 비잔틴 제국의 최대 전성기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 때 맞이하게 되는데요. 로마 영토 대부분을 회복하고요. 법전을 완성하게 되죠. 그리고 성 소피아 대성당을 세운다라는 것까지 잘 기억을 해둡니다. 누구 때?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때입니다.
그리고 비잔틴 제국의 가장 큰 특징은 황제 중심의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하고 있었다. 서유럽의 봉건제와는 좀 다른 형태였죠. 그래서 황제가 굉장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는데요. 황제의 중요한 영향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레오 3세가 내렸던 성상숭배 금지 명령입니다. 성상숭배 금지 명령의 파급은 굉장히 컸었는데요. 동서교회가 분열하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거 잘 기억을 해둡니다. 비잔틴 제국은 7세기 이후 특히 이슬람 세력의 침입에 의해서 서서히 쇠퇴해 가는데요. 대표적으로 셀주크 투르크 그리고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한다라는 내용 잘 기억을 해둡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잠깐 보시면 모자이크 그림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황제를 중심으로 해서 관료, 군인, 성직자들의 모습들도 보일 겁니다. 그리고 옆에 이제 산 비탈레 성당이라는 그리스 정교의 성당들도 보일 겁니다. 자, 지금부터는 비잔틴 제국의 독특한 문화 요소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통해서 간략히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교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문화와 헬레니즘 문화 등을 융합하여 독자적인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라틴어 대신 그리스어가 공용어였으며 그리스 고전의 수집과 연구가 이루어져 고대 그리스의 사상과 학문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고전 연구의 성과는 서유럽 세계에 전파되어 르네상스를 자극하였습니다. 건축에서는 성 소피아 성당으로 대표되는 비잔티움 양식이 유행하였는데 이 양식은 외부의 웅장한 돔과 내부를 장식한 화려한 모자이크 벽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잔티움 문화는 슬라브족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유럽 동북부 지역에 살던 슬라브족은 비잔티움 제국 내로 들어와 살면서 비잔티움 문화에 동화되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키예프 공국은 흑해를 통해 비잔티움 제국과 교역하며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고 같은 이름을 가진 성 소피아 성당을 세우는 등 비잔티움 문화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비잔티움 제국은 유스티니아누스 황제 이후 외세 침략이 거듭되자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군관구제와 둔전병제를 시행하였습니다. 군관구제란 전국을 여러 개의 군관구로 나누고 황제가 직접 임명한 사령관에게 군사권, 행정권, 사법권을 준 제도를 말합니다. 둔전병제란 군관구제에서 군역에 종사하는 농민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주고 이들이 계속 군역에 종사한다는 조건으로 토지를 상속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이를 통해 자영농을 육성하고 국방력을 강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9세기 후반부터는 이슬람 세력에 빼앗겼던 영토 일부를 회복하는 등 부흥을 꾀하였지만 지방 유력자의 대토지 사유화 경향이 심해져 둔전병제가 점차 무너지고 대토지 소유자가 봉건 영주가 됨에 따라 황제권 역시 약화되었습니다. 또한 11세기에는 셀주크 튀르크에게 영토를 상실하며 크리스트교의 성지인 예루살렘을 빼앗기자 서유럽 세계에 구원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응답한 서유럽이 군대를 파견하며 200년에 걸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 후 계속해서 쇠퇴한 비잔티움 제국은 결국 1453년 오스만 제국에게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비잔틴 제국 문화의 특징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 정교라는 종교를 바탕으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되는데요. 특히 성상숭배 금지 명령 이후에 나타나는 특징들을 잘 기억을 해두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로마 제국의 역사를 지속적으로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가 중심이 되겠죠. 그리고 헬레니즘 문화가 융성했던 지역의 영토를 확장시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헬레니즘 문화 역시 공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 로마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어져서 나타났던 것이 이제 비잔티움 제국의 특징이라고 보면 되고요. 서유럽과는 상당히 다른 아주 독특한 문화를 만들어낸다라는 것.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특징들처럼 그리스 정교라고 하는 종교를 토대로 그리스 문화가 핵심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 고전 수집과 연구를 토대로 해서
고전 시기에 찬란했던 문화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었던 지역이기도 하고요. 서유럽에서 일어났었던, 그리고 통합된 유럽에서 일어나게 되는 르네상스, 중세사회 이후에 새롭게 나타나는 문화 현상의 중요한 어떤 창고, 그리고 토대로서 작용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지정학적 위치상 동서양이 교류하게 되는 중요한 위치에 놓여져 있게 되고요. 그래서 서양의 문화와 이슬람, 동양의 문화가 결합된 아주 독특한, 그러나 아주 아름답고 화려한 문화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거대한 돔, 그리고 화려한 모자이크화가 대표적인데요. 성 소피아 성당에서 구체적으로 이러한 아름다운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죠. 영상을 통해서 성 소피아 성당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 제국, 비잔틴 제국의 수도가 어디죠? 아, 역사학과 출신인데. 아, 이 정도는. 콘스탄티노플. 예, 맞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은 지금 어디입니까? 아, 또 아는 거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터키, 이스탄불. 맞습니다. 예. 지금 터키 이스탄불에 가시면 지금과 같은 이 성당을 들어가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기야 소피아라는 성당이고요. 한국어로 번역하면 성스러운 지혜라는 의미의 성당입니다. 지금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둥근 지붕이 올라가 있습니다. 높이가 거의 55m까지 되고요. 이 둥근 지붕의 폭은 거의 30m를 넘습니다. 이런 거대한 둥근 지붕이 하늘에 매달려 있듯이 있죠. 왜 제가 매달려 있냐고 하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돔을 보시면 그 조그마한 창들이 어디에 있어요? 이 돔 바깥쪽에 빙 둘러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게 되죠. 낮에는 햇빛이 들어오고 밤에는 달빛이 이 공간을 채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빛이 들어오는 효과 이런 것을 보게 되면 이런 작품을 만든 사람은 빛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중세 시대 미술을 관통하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되고요. 이러한 빛의 흐름, 빛의 효과를 극대화한 미술들을 중세 미술에서 자주 만나게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촛불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죄송하게도 현대 문명에 의해서 촛불은 아니라 전등을 켜놔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뭘 이용하는 거죠? 상상력을 이용해서 저게 샹들리에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촛불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공간이 새벽이라든지 밤에 어떻게 사람들한테 다가왔을지를 충분히 상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여기에 이러한 공간 건축적 구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촛불이나 이 미묘한 빛의 흐름을 아주 잘 끄집어낼 수 있는 미술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이런 모자이크가 곳곳에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기야 소피아 성당은 원래는 기독교 성당이었죠. 그렇지만 오스만 투르크가 이곳을 1452년 점령하고 나서는 모스크로 씁니다. 하지만 이슬람 지배자들도 하기야 소피아를 너무나 좋아해서요. 파괴하기보다는 그대로 모스크로 썼고 여기에 있었던 많은 모자이크도 그대로 남겨놓고 아니면 회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회를 걷어내면 이러한 옛날에 있었던 모자이크를 다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크냐면은 이 성모 크기가 한 7m, 8m 되는 거대한 모자이크입니다. 그리고 이 모자이크의 주변에 있는 황금색의 배경을 보시면 모자이크, 우리한테는 좀 낯선 그런 미술인데요. 손원수 씨, 모자이크 아세요? 알죠. 우리 어렸을 때 그 색종이로 이렇게 해서 붙이는. 네, 우리가 이제 그걸 모자이크라고 생각하는데요. 원래 모자이크는 색깔 있는 돌을 시멘트 위에 붙이는 겁니다. 돌을 붙이는 걸 돌을 모자이크라고 붙입니다. 하는 그걸 거예요. 테세라라고 하는데요. 한 1cm, 크면 한 3cm 되는 돌을 쫙 붙여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일 붙이는 거랑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런데 이게 타일을 삐뚤삐뚤 붙이면 우리가 뭐라고 하지만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도 이 돌을 사람이 따른 거라서 다 삐뚤삐뚤합니다. 이걸 벽에다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정말 레이버 인텐시브합니다. 물론 거기서 보면 이것들이 다 하나의 형태로 보입니다만 화가를 필력이라고 하는데요. 이 모자이크 공의 실력은 얼마나 치밀하고 아주 일정한 간격으로 붙이느냐가 실력. 비잔틴 제국의 문화는 서유럽과는 좀 다른 독특한 동유럽의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지금까지 동유럽 문화의 기틀로서 작용을 하게 되는데요. 동유럽과 그리고 슬라브족 중심 문화를 형성했던 러시아의 비잔틴 제국의 문화는 그대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 러시아의 첫 번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키예프 공국, 키예우라고 요즘에는 이야기를 하죠.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수도였던 그곳에 이제 러시아라고 하는 최초의 나라들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리스 정교 비잔틴 문화를 수용하게 되고요. 제3의 로마라고 하는 새로운 문화 형식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 제국이 1453년 오스만 제국의 멸망 이후에 러시아는 비잔티움의 계승자로 자처하면서 동유럽 문화의
발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까지 기억해 두시면 좋을 듯 합니다. 비잔틴 제국의 문화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잔틴 제국의 문화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리스 종교라는 종교의 영향력이 굉장히 컸고요. 그리고 그리스 로마 문화, 헬레니즘 문화가 융합되게 되면서 독특한 문화를 형성하게 됩니다. 로마 제국의 연속성 있는 역사를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 로마 문화를 유지할 수 있었고요. 지역적으로 헬레니즘 문화가 형성이 됐던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런 문화적 특징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스어를 공용으로 하고 있었고요. 그리스 고전 수집, 이러한 연구들은 이후에 르네상스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건축과 미술에서 굉장히 큰 특징을 보이게 되는데요. 거대한 돔과 화려한 모자이크화가 특징입니다. 대표적인 곳이 성 소피아 성당이죠. 비잔티움 제국의 문화는 지금의 동유럽 문화 형성의 토대로 작용하게 되는데요. 특히 러시아 문화권, 슬라브족 문화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러시아가 키예프 공화국이라는 공국을 최초로 이 지역에서 형성하게 되는데요. 그리스 정교를 국교로 받아들이죠. 그리고 그리스어를 사용한 키릴 문자를 사용하게 됩니다. 또한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은 다양한 건축물들이 나타나게 되죠. 비잔틴 제국의 멸망 이후에 비잔틴 제국 문화는 러시아가 계승하게 되는데요. 종교의 영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래서 모스크바를 콘스탄티노폴리스에 이어서 제3의 로마라고 주장하기도 하죠.